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부터 1870년에 쓰여진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을 몇 차례에 걸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두 가지 관점인 비밀스러운 이론을 그리스의 두 신을 통해 내세웠다고 말하죠. 그 두 신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을 예술의 이중적 원천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기에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은 상호 투쟁 속에서도 거의 나란히 등장하고 이 두 신의 힘이 단 한 번 동등해졌을 때 아티카 비극의 예술작품으로 융해되어 나타났다고 말하죠. 니체는 인간이 실존의 환희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건 꿈과 도치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폴론을 꿈으로, 디오니소스는 도치로 설명될 수 있죠. 니체는 꿈의 세계의 아름다운 가상은 모든 조형예술의 아버지이며 절반은 시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네, 아폴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왜 꿈의 세계의 아름다운 가상은 모든 조형예술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일단 가상이라는 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철학에서 가상으로 번역되는 독일어 단어 샤인은 빛, 광명, 비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가상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빛 또는 아름다운 광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폴론의 별칭은 포이보스로서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니체의 말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어에서는 왜 가상과 빛이 샤인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을까요? 샤인이라는 명사는 본래 샤이넨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사는 빛나다, 빛을 반사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또 모모처럼 보이다, 모모인 듯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이 있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만이 있고 우리 눈에 현상되는 것은 있는 게 아니죠. 이데아만이 영원하고 현상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상, 즉 나타나는 것은 가상이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샤이넨이라는 동사는 빛나다, 빛을 반사하다는 뜻을 가지지만 반대로 모모처럼 보이다, 모모인 듯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동사가 명사화되면서 가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아름다운 가상이 모든 조형예술의 아버지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경계입니다. 빛은 경계짓죠. 간단히 말해 어둠 속에서 초를 켰을 때 밝은 부분과 밝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없음과 있음의 차이는 바로 이 경계에 있죠. 빛이 있어야 형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조형이라는 건 경계짓는 예술이죠. 그렇기에 니체는 아름다운 가상이 모든 조형예술의 아버지라고 말한 겁니다. 아폴론이 이성을 대표하는 신이 된 건 바로 이 경계 때문입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경계짓죠. 이성은 무엇으로 경계짓나요? 네, 이성은 말로 경계짓습니다. 로마 신 중에 테르미누스라는 경계의 신이 있는데요. 독일어에서 테르미누스라는 명사에는 경계, 경계신 외에도 말, 용어, 명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죠. 가상의 신이자 빛의 신이며 조형예술의 아버지이자 이성의 신은 모두 아폴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아폴론을 절반은 시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라는 건 언어로 되어 있죠. 언어화된 시는 경계의 신이자 이성의 신인 아폴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했듯 절반만 그렇습니다. 시라는 것은 아폴론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디오니소스적인 것도 있어야 하는 예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신의 입상이 환상의 모습으로 예술가의 눈앞에 어른거릴 때 예술가는 현실과 유의하고 있고 그 예술가가 이 신의 모습을 대리석에 옮겨놓을 때 그는 꿈과 유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조각가는 아폴론적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생각에 의하면 장엄한 신들의 형상은 꿈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영혼 앞에 나타났으며 위대한 조각가는 꿈속에서 초인적 존재의 매혹적인 신체 구조를 보았다. 디오니소스는 모든 면에서 아폴론과는 정반대로 도치, 황홀과의 유의에 기반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아폴론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죠. 니체는 천진난만한 자연인을 도치의 자기 망각으로까지 고치시키는 것은 바로 봄의 충동과 도치의 신비한 약이고 이 두 가지 힘이 디오니소스로
상징화된 것이라 말합니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도치에 이르면 개별화의 원리는 깨지고 주관적인 것은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일반적 인간성과 일반적 자연성의 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디오니소스적 도치로 인해 주관성이 사라진 인간과 인간은 하나가 되고 이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또한 화해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들 사이에 그어놓았던 세습적 신분과 같은 경계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귀족과 천민이 같은 디오니소스 합창 단원으로 화합하죠. 그때 인간은 스스로를 신으로 느끼고 예술가가 아닌 예술 작품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는 질서가 붕괴되죠. 경계가 무경계로 변하고 언어는 비언어가 됩니다. 또 형상이 무형상으로 변하죠. 아까 아폴론적 예술은 조형이었죠. 그렇다면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대표는 무엇일까요? 네, 춤입니다. 춤이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대표적 예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말하는 춤은 미리 짜여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치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온몸에서 발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건 형상과 유의하는 조각과 같지 않습니다. 춤은 말 그대로 도치와의 유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치가 자연이 인간과 행하는 유의라고 한다면 디오니소스적 예술가의 창조는 도치와의 유의다. 니체는 이 두 신의 공존이 그리스 문화의 정점을 특징 짓는다고 말합니다. 본래는 아폴론만이 그리스의 예술 신이었는데 아시아에서 폭풍처럼 밀려오는 디오니소스를 약화시켜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연분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아폴론의 힘이라고 말하죠. 니체는 여기에서 그리스적 본질의 이상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인들에게 저급한 충동이자 모든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는 동물의 범유녀적 삶을 의미하는 자연의식이 그리스인들에게는 구원의 축제이자 광명으로 충만한 변용의 날이 된 것이죠.